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니고 저는 원래 장군이 되고 싶어서 군인 하려고 삼사관학교를 갔어요. 삼사관학교를 가서 육군 소위로 임관됐는데 얼마 안 돼 가지고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났어요. 잘못된 수류탄을 멀리 최대로 멀리 던지는데 수류탄이 폭발해서 그날 그 즉석에서 오른손을 잃게 돼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철모 파이바를 쓰고 있어서 파편이 머리에는 박혔는데 뇌까지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구사일생으로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천우신조에서 살긴 했는데 두 손 가지고도 살기 각박한 세상에 과연 그 긴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염려가 많았죠. 그러다가 한편으로 이게 차라리 그냥 수류탄과 함께 산화하는 게 낫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아니야 1초만 늦게 올렸으면 공중분해됐을 몸이 신의 각도로 수류탄이 터져서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막 시비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결론은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로 하고, 문제는 이제 그때 제가 끔찍히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왔고요. 와가지고 오히려 저를 가련히 여기고 또 저를 옆에서 간호해 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모티베이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책을 쓸 때 제 책 제목이 모티베이터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내 곁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내 삶의 의미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목표가 생기니까 막 일어나려고 애를 쓰게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다가 손이 없으니 입으로 먹고 살자. 그러면 입으로 먹고 살려면은 영문과 가서 영어를 잘하면 입을 많이 사용하고 손을 거의 안 쓰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영문과 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 영문과에 가기 위해서 이제 오른손잡이였으니까 오른손이 없으니까 왼손으로 글씨 연습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 쓰듯 그렇게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삐뚤빼뚤 써졌지만 그래도 써진다는 사실에 희망을 걸었고, 그 다음에 영문과 가기 위해서 영어책을 다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몰입과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영문과에 편입학을 해서 학창생활 아주 재밌게 행복하게 잘 합니다. 물론 가난했죠. 왜냐하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국가유공자연금이라고 해야 아주 조금 나왔고, 그렇지만 희망이 있으니까 재밌었어요. 왜냐면 희망이란 뭐냐?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라는 거죠. 근데 결혼 반대에 부딪혔어요. 장인어른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아내죠. 그때 당시 우리 여자친구가 아버님을 이렇게 설득을 해요. 아버님, 만약에 어머니랑 이렇게 평화스럽게 사시다가 아버님이 교통사고 나서 오른손을 잃게 된다면 아버님 곁을 어머니가 떠나야 만나요 라고 이렇게, 그러다가 말릴 수 없다라고 판단한 장인어른은 억지로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결혼을 강행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기들이 바로바로 또 생겼어요. 그래갖고 대학교 2학년 때 한 명 낳고 3학년 때 또 한 명 낳고 해가지고 4학년 이전에 저를 포함해서 부양가족이 4명이 돼버린 거야.
부양가족이 4명이 되니까 뭐 다른 거 다 버리고 무조건 취직을 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동안 행복했다. 근데 지금부터 불행이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민하고 있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 이 손 없다 소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3년 동안 영문과 다닐 때도 과 동기들도 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졸업을 하더라. 굳이 이걸 펴낼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면접 보자. 손 얘기하지 말자. 국가유공자 이런 것도 도움도 안 되는데 증표 이런 거 떼내지 말자. 그러고 면접을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경이었어요. 애경그룹에서 역시 면접을 보는데 이제 뭐 국가유공자 증명서 안 내고 손 얘기 안 하고 면접 보는데 그 잘 가다가 날카로운 면접관이 아기를 학생이 2명이나 낳냐고 묻고 아기를 묻자 대답이 궁했던 저는 진실을 또 얘기를 하면서 면접이 바로 중단돼요. 면접이 중단되고 저는 그냥 즉석에서 낙방 통보 받고 그냥 나가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야 이거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살아야 되나? 그래 산다고 치자. 그럼 뭐 할 거고 산대? 뭐 할 건데? 할 일이 없잖아. 아무도 받아주지 않잖아. 그렇다면은 이게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이 무기력한 놈아 그 정도 각오 안 했느냐. 끔찍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너 하나 편하자고. 그 생각이 딱 드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장소로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막 경비서 맡고 비서가 맡고 했는데 사정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깡패 노릇하다 오른손 잘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교통사고로 오른손 다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 손을 희생한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면서 자랑스러웠을 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심히 부끄럽게 하는군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손으로 일했습니까? 머리로 일하지 않았나요? 나도 머리가 있고 내가 볼 때는 일은 열정으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열정이라면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했고 또 일은 책임감으로 하는 건데 책임감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지적했다시피 애 2명 있는 처자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영부영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2손 가진 사람보다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군대 가지 않느냐. 군대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이렇게 되고 나올 줄 몰랐듯 여러분 자식이 이 자리에 면접 보러 섰을 때 그냥 면접 보다 말고 중단시켜서 퇴장 통보할 수 있겠느냐. 우리 애한테는 그러지 못하지라고 한다면 지금 나한테 보여준 태도는 지극히 불공평한 거다. 그리고 인사하고 나와요. 나오는데 그 장영신 회장님이 그 가운데 앉아 계셨는데 면접관으로 그분이 다시 불러서 무슨 과 나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어도 잘 하시겠네요. 그래서 뭐 조금 합니다. 그랬더만은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한 얘기를 다시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무슨 얘기 화나서 막 쏴붙인 얘기라서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차피 또 영어를 제가 잘 했고 막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아까 한 얘기를 생각나는 대로만. 그 이튿날 오후 5시 반 저녁에 합격 통지서가 와요. 그래서 애경 입사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애경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나오고, 즉 다시 말해서 목표가 다른 사람보다 30분 일찍 30분 늦게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했는데 주로 영문과 나왔다고 공항에 외국인 오면 마중 나가는 것이 제 주로 일이었어요. 그 피켓 들고 공항에 들어가는데 엄청 팔도 아프고 또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공항에 심부름센터 직원처럼 외국인 데리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회사 가면 팔 아파 죽겠는데 왼손으로 번역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주는 명함을 봤는데, 외국인이 주는 명함을 봤는데 마케팅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모두가 다 이게 마케팅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다. 왜 우리나라에는 마케팅이라는 용어조차도 없던 1980년도 초 이들은 전부 마케팅이라고 쓰여 있을까? 정말 특이하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마케팅이 뭔가를 알아봐요. 그랬더니만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케팅은 미래다. 비즈니스 세계의 미래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 마케팅 개념조차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개념조차도 없을까요? 외국인들은 다 명함에 마케팅 디파트먼트, 마케팅 디렉터, 마케팅 매니저, 리저널 마케팅, 인터내셔널 마케팅 다 마케팅이던데요. 그랬더니만 우리나라는 마케팅 후진국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후진국이라는 소리가 머리에 꽉 박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케팅 선진국 만들 방법 없을까요? 그랬더니만 네가 영어를 전공했으니, 영문과 나왔으니 영어 실력과 마케팅 실력을 잘 하모니만 시킬 수 있다면 넌 독수리 발톱에 새부리를 다는 격이 될 거다. 아주 중무장하게 될 거니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돈보다는 시간이 중요하다는데 시간도 없는데요. 그랬지만 아니다. 밤에 나와서 경영대학원을 다니면 된다. 퇴근한 뒤에. 그래서 바로 그 주경야독에 들어갑니다. 경영대학원에 들어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석사과정을 마케팅 전공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정말 준비하기를 잘한 게 공항에서 명함 줬던 사람이 바로 한국으로 대거 진입하는 거야. 미국 회사, 영국 회사 두 개가 동시에 애경으로 들어오는데 취스브로 펀즈, 영국 유니레버 두 개가 와요. 그런데 이 애경이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는 화장품 회사, 하나는 생활용품 회사로. 겉은 애경인데 그때 이제 저는 정말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영어를 잘하면서 마케팅 전공한 사람 없어요. 저밖에. 제가 뽑혀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제 영어 실력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전공했으니 진짜 이론적으로도 무장이 됐고요. 그야말로 양수겹장, 영어와 마케팅 두 개를 하모니가 잘 이룬 사람이, 손 하나 없는 사람이 양수겹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편견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거기에서 정말 획기적인 실력을 발휘했고, 그러면서 신제품 개발에 대성공을 하면서 저는 마케팅 전체 업계의 1인자로 부각을 해요. 그러면서 헤드헌터들이 이제 엄청나게 저를 찾아요. 우리 회사만 미국, 영국 회사가 된 게 아니고 다른 회사도 미국 회사, 영국 회사, 스위스 회사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무너진 시기가 그때예요. 1985년.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가 허용됐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하니까 영어 잘하고 마케팅 잘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실제로 성공 사례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헤드헌터가 찾는데 바로 저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전 세계 큰 헤드헌터 콘페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너 지금 애경 받는 연봉보다 3배를 즉각 준다. 3배. 거기에다가 컴퍼니 카를 제공한다. 그리고 네 오피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네 비서 모든 것이 회사라서 다 제공한다. 옮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가난을 벗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찬스라고 봤고, 문제는 이제 회장님, 오갈 데 없는 저를 뽑아준 회장님한테 어떻게 배신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회장님한테 정직한 게 최선의 정책이라고 가서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연봉 3배 주고요, 비서 주고요, 컴퍼니 카드 주고요, 이렇게 다 해봤을 때 거의 회장님이 저한테 제공하는 거에 5배는 됩니다. 제가 가난을 벗고 다시 회장님 필요할 때는 오겠습니다. 회장님 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미국 다이알사가 한국에 진입할 때 만 35살밖에 안 됐는데 마케팅 중역으로 뽑혀가요. 마케팅 디렉터로. 그래서 저는 가난을 한꺼번에 싹 벗게 됐고, 우리 입사 동기들하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진급했을 때를 따져보면 12년을 먼저 대개 45, 6, 7 요때 중역을 다는데 12년을 앞서서 가는 거예요.